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빨리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유리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다만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일반적인 내용인지도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게 좀 워크숍이 있는데 그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서 발췌한 거라서 조금 내용이 빡빡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 개그 욕심이라던가 이런 거 버리고 빨리빨리 진도를 빼서 가능하면 이제 후반부에 시간 남는 거 봐서 그렇게 좀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디어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디지털, 뭐 오프라인 이렇게 이제 대행사 생활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고 올해 6월 말 7월이죠. 7월에 이제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의 고민들을 분석해서 뭐 매칭을 해주는 뭐 과외 선생님을 매칭한다거나 뭐 커리큘럼 매칭한다거나 이제 뭐 이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이제 플랫폼은 올 연말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별도로 그 플랫폼은 이제 중개 플랫폼인데 저는 별도로 이제 거기서 또 강의 세션들을 또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그 일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빡빡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Y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린 그러면 디지털 제너럴리스트는 과연 무엇인지 뭐 이런 관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제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대부분의 강의가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씀 잘 듣고 그냥 뭐 마치 토크 콘서트를 본 것 같은 이제 그런 거고 실무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제네럴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뭐 앰플리튜드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 예, CDP가 국내에서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가 하지 말아야 될 CDP는 과연 어딘가 뭐 농담 막 하고 싶은데요. 뭐 D로 시작하는 CDP 상품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한 번 들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루틴 같은 건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한 게 이제 두 번째 챕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디지털 전환 뭐 DX,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또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초반에는 뭐 옴니채널이다. 뭐 마케팅적인 이제 뭐 화두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세일즈폴스, 뭐 어도비 이런 데서 뭐 커머스 크라우드와 마케팅 크라우드를 같이 판매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뭐 DMP를 팔기 위해서 아니면 아마존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뭐 머신러닝을 팔기 위해서 이런 이제 거대 플랫폼에서 세일즈하면서 시장의 어떤 공감대를 계속 넓혀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새로운 정의가 마치 내가 빨리 툴, 뭐 솔루션 이런 거를 빨리 알아야 해결되는 건가 하면서 또 앞다투어서 그런 옴니채널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다 도입하고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에서는 예전에 저랑 쉐이보레 하면서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구글 어나리틱스를 심어서 바잉만 하셔도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석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주셨는데 구글 어나리틱스 4가 나왔다. 그거를 굉장히 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앰플리튜드가 새로운 컨셉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구글 GA4를 이렇게
30만 원 들여서 온라인 강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개그를 했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직군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정말로 지난 일요일 날 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과정 시험 본다고 다들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황당했었는데 ADSP 또는 이제 SQL 마케팅 직군에서도 그리고 뭐 나스미디어도 당연히 마케팅 직군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이런 직군에서도 SQL이라든가 뭐 ADSP가 점점 중요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고요.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딱 한번 정리하고 싶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럼 여기서 남녀노소 사원부터 임원진, 경영진까지 다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는 이렇게 다양한 직군과 특히 낯선미디어는 사실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회사 자체가 다 데이터 드리븐으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정말 막 공장에 계신 분부터 해서 IT, R&D까지 다 모여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전 직원이 다 함께 뭔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우리는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본인들이 맡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페셜함들을 다 각각에 맞춰서 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 따라야 할 절대 기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얕게 넓게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본인이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알아야 되는 그래서 서로 다 데이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모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 대기업이고요. 직장인 연금저축이 강한 회사라서 CRM이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적립을 해놓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놔야 되는 이제 그런 금융기업인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은 CRM 팀에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 CRM 팀이 마케팅 팀 입장에서 볼 때는 IT 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막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T 팀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념 없는 마케터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요구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알고 막 네. 그런 어떤 부서인데 이 CRM 팀에서 이제 그 친구는 차장인데 계속 이제 맞닥뜨리는 게 마케팅 팀의 일을 열심히 하는 차장이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표현을 써서 3번이나 요청을 하더래요. 결과는 2번째는 이제 뭐라 그랬대요. 야, 너 지난번에 이거 요청한 거야. 근데 이제 또 똑같은 걸 요청해요. 그래서 3번째는 알았다 그러면서 똑같은 걸 줬대요. 근데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IT 팀은 처음에는 데이터를 뽑아달라 그랬더니 뭐 쿼리가 어떻고 막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준다. 그리고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뭐 오전 중으로 요청하면 그 다음날 이걸 주겠다. 쿠팡보다 느리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배웠어요. 이 친구가 SQL부터 해서 쿼리를 배우고 쿼리를 뜯어봤더니 접속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쿼리의 데이터 라벨링이 엉망으로 돼 있어서 제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그걸 질문했더니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 근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정리를 해놨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최첨단에 뭐 최극단에 가 있는 분들이지만 결국에는 부서별로 똑같은 용어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는 어떤 형용사가 돼버린 마치 초창기 디지털 같은 디지털이 4대 매체의 뭐 BTL의 뭐 하나인데 뭐 디지털은 그러면 매체 이름인가 명사인가 그러다가 AKQA의 대표가 디지털은 형용사야 했더니 또 제일 얘기해 있는 분이 막 디지털은 형용사야 어디서 막 선언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또 뭐 구루처럼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일 잘하기 위하고 얼마나 빨리 퇴근하기 위함인데 이게 자꾸 새로운 일로 이제 파생되고
그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뭐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확산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나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계속 이제 빈번해진다는 거. 그러면 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데이터로 인한 의사소통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사이 데이터 문해력, 이런 이제 뭐 지금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데이터 리터러시나 데이터 문해력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쳐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로 막 강의를 하고 강좌를 구성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데이터 문해력 강좌를 보면 IT에서 대부분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의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분석 사이언스, 그리고 마케팅에서 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계속 레고처럼 조합해가지고 사람들마다 데이터 리터러시 계속 나오는 거지, 결국은 통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찰은 1시간에 사실 끝나고 그런 과정을 한 60시간, 30시간씩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그럼 데이터 리터러시가 무엇냐가 또 나와요. 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개념을 알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개념을. 그럼 이제 아까 제가 한 거를 다시 한번 랩업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의미이냐.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가 이야기를 한다. 그럼 데이터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데이터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될 것도 계속되고, 하나 알아가지고 어디서 뻑이다가 2주 못 가서 또 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야, 너 이거 몰랐어? 막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예. 그 결국은 이제 뭐 직장인들의 고민은 계속 깊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패스트 캠퍼스, 녹음되는 거죠? 하네. 예. 대표 기업이니까요. 뭐 패스트 캠퍼스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팔짱하고 이렇게 IT 출신 분들이 뭐뭐의 정석, 이거 하나만 뭐 어떻게 이런 과정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2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했지만 힘들어요. 이 사람들 석사, 심지어 박사까지 다 나온 사람들이고 몇 년 한 건데,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딱 하고, 오늘 등록하면 40% 할인, 그마저 없으면 국민 배움 카드를 발급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예, 뭐 이런 건데요. 결국은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해법을 찾고 나는 뭔가 짠하고 경쟁 무기를 만들거나 보여주겠어. 이게 사실은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되네. 디스플레이 프로그매틱. 한때 막, 야, 너 DMP라고 들어봤어? 뭐, SFP가 있고 DMP가 있는데 이 개념은 뭐야? 그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도 뭐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할 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의 스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스택이 제가 이 스택을 이렇게 발췌해서 온 랜드스케이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발췌를 해서 온 랜드스케이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택 하나를 마스터해서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일단 포기하고 골프나 열심히 쳐내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어려워진, 예, 골프장 가서도 데이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거는 결국은 마케팅 스택이거든요. 마텍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마텍, 뭐 마케팅 자동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매드 생태계라는 거, 머신러닝, 이제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이제 뭐 딥러닝,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기계들이 계속 만들어내요. 생태계를. 기계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저도 사실은 이 힘든 강의와 연결된 뭔가 교육 플랫폼을 하기 전에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는, 예, 따라갈 수가 없는, 2015년에 창업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그 사이에 이제 보통 저희가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면 어디에서 뭐 시리즈 A 투자를 얼마를 받았다, 뭐 아니면 뭐
400억을 투자받았다. 이게 결국은 기계학습으로 고도화된 알고리즘 값과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값이거든요. 투자 값이라는 게. 요즘엔 이제 그마저도 이제 되게 이제 없어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이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기계가 계속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럼 오히려 속 편해졌죠, 사실. 그럼 차라리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나 안 하나 뭐, 예,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 중에 하나가, 요거는 제가 이제 어도비 대표님이 이렇게 운영하셨던 좀 이렇게 뭐 2달에 한 번 하는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항공 부사장님하고 LG CNS 부사장님이 이제 나누신 말씀을 저는 이제 옵저버로 들어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CTO로서 이제 CMO까지 가셨었는데 본인도 IT 출신이지만 IT 출신 친구들하고 점점 일을 하면서 예전에는 IT 개발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IT에서 CXM이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객에 대한 거를 IT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고객은커녕 옆 파트 동료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LG CNS처럼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IT 부서에서 봤을 때는 LG CNS가 대행사이고 되게 이제 부드럽고 스윗한 그런 회사겠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벅찬 존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나요? 이정우 팀장님 예전에 김정우 팀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저도 모르게 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관계론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 하나로 표현하면 결국은 당신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게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을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라고 어떤 유튜브가 되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인간관계론을 한번 이렇게 성격 고쳐보려고 이렇게 읽어봤었는데 그때 못 얻은 인사이트를 그 유튜버가 되게 잘 정리를 했는데 CXM이 사실 그래요. 요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거든요. 사실 비용 여유만 있으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나 이런 걸 먼저 구축해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체 DMP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CDP도 되고 뭐.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왜라는 관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고객을 잘 알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고객한테 우리 당신 얘기 잘 듣고 있어. 현대 CRM이나 CXM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드 중에 하나도 고객을 잘 해서 뭐 리타게팅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가 아니라 리스닝을 되게 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당신을 당신의 이야기를 되게 잘 듣고 있어. 이거를 계속 이제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거를 CXM의 여러 가지 툴로만 해석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론하고 접목해서 그 항목별로 매칭을 하면 정말 말장난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매칭하는 그런 컨셉들을 우리가 되게 좋은 관점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제가 시간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문가의 시대였고 앞으로도 이제 전문가의 시대였고 앞으로도 전문가의 시대가 당연히 지속되겠죠. 하지만 전문가 우위 시대와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 우위 시대와 제너럴리스트 우위 시대는 계속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특히 낫스미디어 B2B 사업을 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고객을 만나시잖아요. 고객의 형태가 대행사일 수도 있고 뭐 광고주일 수도 있고 실제 소비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KT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내부 영업도 그만큼 훨씬 중요하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계열사와의 협업을 가지고 신규 아이디어를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거나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이 낫스미디어에서 진짜 중요한 뭔가 썸띵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문가이지만 그 전문가가 제너럴리스트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낫스미디어 다음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관점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케팅 사이언티스트라던가 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히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께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또 되게 많이 자료들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셔서 그걸 참고해 보시면, 이건 이제 가트너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이건 이제 또 그러면 또 무슨 정의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각 여기 계신 분들이 현업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본인의 어떤 현업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피벗? 영역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접목을 시키시면 되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무슨 새로운 개념을 아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챕터 1은 요것으로 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예. 마무리를 하면서 딱 하나. 그러면 데이터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실 텐데, 왜냐면 또 공격받잖아요. 야, 그거 네 생각이지, 뭐 이러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다. 예. 이거를 이제 꼽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계속 뭐가 바뀌잖아요. 계속 새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HR에서 HRD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구글 출신의 HR 전문가가 말하는 무슨 노하우, 뭐 이런 것도 되게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전에는 뽑고 끝났는데, 뽑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커졌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나스처럼 되게 잘된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HR에서 되게 중요한 인재상 중에 하나가 러닝 애질리티라고 해서 그냥 잘게 필요할 때마다 바로 공부하고 잊어버리는 거. 이거 반대되는 사람이 폴더에 보면 정말 별의별 자료가 다 있지만 절대 안 보는 사람. 링크 다 걸어놓고 킵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보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노션도 잘 쓰고요. 되게 막 여러 가지 되게 잘해요. 근데 안 봐요, 나중에.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하나 있으면 딱 듣고, 좀만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루틴, 그러니까 러닝 애질리티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거를 뭐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보시고 새로운 거 또 생기는데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자신만의 학습 요령, 루틴을 좀. 그리고 제가 알고리즘으로 뭔가 이렇게 그 커리큘럼이나, 직장 사수 매칭을 하는 걸 하면서 이제 PPL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분석하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뭐 행동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잘할 사람은 잘해요. 그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고 조금만 뭔가 트리거가 있으면 잘할 사람인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실제로 뭐 전공, 뭐 직급,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필요 없고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이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이고, 아니면 투자한 경험에서 30분 단위로 해서 그거를 제가 다 게더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5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30분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에 맞는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학습법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멘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잘 이제 의지를 내세우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루틴의 공간들, 시간,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낫겠다. 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데이터 문해력. 여기서 사실 아까 앞에서 데이터 문해력을 키우는 뭐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막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문해력은 이것도 뭐 제 생각이지만 단기간에 키우기는 어려워요. 강남구 전문도 계시지만 세상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하고 불평등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데이터 딱 보고 무슨 말인지 딱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끝나고 났는데 무슨 얘기였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파티션 몇 개 지나가도 지금 우리 조직이 어떻다라던가 딱 여러 가지의 단서들을 조합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딱 뽑는 사람이 있고, 아티클 하나를 봐도 야,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아니면 어디서 담배 피면서 어디 뭐 요즘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것만 딱 들어도 바로 캐치해가지고
그게 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뭐 세상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B2B 그리고 이제 B2BC를 하는 입장에서 이 자기만의 데이터 문해력을 가져가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아닐까. 예, 그러신 분들인데 또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지만 안 될까? 그 맥락을 못 읽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예, 열심히가 해설 안 되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T자형 인재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공부해야지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제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자극을 받으셔서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전집을 구매하셔서 막 뭐 아니면 30시간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진짜로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 얼마든지 좋은 무료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모르시겠다고 하면 연말에 데이터타운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또 솔루션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연말. 예. 그래서 전집을 뭐 갑자기 딱 이거 말고요. 다만 T자형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업무지만 그러다가 깊이 있게 들어갈 거 있으면 딱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세상에 약간 불평등한 건데 이런 말 있죠. 뭐 나스의 예는 아니지만 상무님이 어디에 꽂히셨어. 이러면 막 마케팅 상무님이 어디에 꽂히시면 거기서부터 막 갑자기 막 조사 자료 찾아야 되고 막 대행사 불러야 되고 막 바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 탐색법이라고 해서 길 가다가 이렇게 뭔가 돌불에 탁 걸렸는데 그래서 넘어졌는데 이게 그 예사 돌뿌리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파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주먹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뭘까? 그냥 다 파보면 이제 막 이렇게 주먹어진 어떤 뭐 그리스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T자형의 학습법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뭔가 하나 딱 걸렸다고 하면 그걸 한번 파보세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다 보면 루틴이 생겨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팔짱 끼고 나와서 이걸 하면 뭐 스탠포드 나오셔서 뭐 이렇게 뭐 캘리포니아에 어디에 뭐 이렇게 뭐 회사에서 근무하고 이거는 그분들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뭔가 돌뿌리를 발견해서 고고학적으로 파보시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잘 안 되니까 중요한 건데요. 극단적인 콜라보레이션. 예. 협업을 통해서 계속 배우시고 꼬리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게 1시간짜리인데 30분 만에 제가 예, 끝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1시간짜리를 또 30분 만에. 요건 질문이 조금 있으니까 좀,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챕터 2. 예, 데이터의 바닷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KBS 바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바다 콘텐츠를 검색하면, 아니, 바다가 아니라 저기, 아무거나 자기가 콘텐츠를 검색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카이브들, 떠오르는 음악도 있죠? 정성을 다하는. 네, KBS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아카이브를 여기서 그냥 저희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제 사이트 구축하는데, 뭐, 제 콘텐츠 만드는데 다 쓸 수 있고요. 북극곰, 뭐, KBS가 그 다큐멘터리 강국이잖아요. 그거를 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오디오 스토어도 좋고. 그러면 이제 이 KBS 받아가지고 제가 막 뭔가 이렇게 또 분위기를 업시켜가지고 막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싶지만, 예, 시간상, 예. 그러면 우리는 이 KBS 바다에서 이 KBS 바다는 이 영상 클립이 6,300개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KBS 바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다 널려져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KBS 바다라고 하는 컨셉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컨셉을. 이 컨셉이 밑에 써 있죠. 너와 내가 발견한 콘텐츠의 바다 하면서. 그러면 이 KBS가 그동안 계속 쌓아왔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KBS는 컨셉을 만들었죠. 우리 데이터의 바다를 만들자. 그래서 그 데이터의 바다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카이브를 전 국민에게 제공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5천만의 크리에이티브 KBS 바다를 가능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어떠한 배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기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 이 5천만의 크리에이티브 KBS 바다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기에는 후덜덜한 분들이긴 한데, 죄송하지만, 예. 아는 사람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송합니다. 관계자시지만, 예. 어떻게 해서 이런 KBS 바다 같은 게 가능해졌을까요? 너무 허를 찔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했었죠, 전에. 예.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기업 특성과 시간 관계상, 예, 질문을 제가 하고 스스로 답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집중하시는 나스미디어 문화를 생각해서 더 이상의 질문과 혼란을 드리지 않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어디 가서 했어요. 다른 기업에 가서.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소스라치게 제가 기대한 답들이 나왔어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막 답하고 계시잖아요. 채팅도 막 하고 계시고. 근데 무엇이 KBS 바다를 가능하게 했느냐? 그걸 봤었을 때, 첫 번째는 KBS니까 가능했다. 수신료 받고, 돈이 많고, 또 그동안 이렇게 쌓아놓은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각각의 개인적인 목소리, 표현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거냐? KBS가 이런 아카이브에 또 다큐멘터리에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아카이브가 되게 많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셨죠. 또 하나는, 정말 제가 재밌는, 그 답을 얻었는데,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파이나코 프로라는 걸 가지고 저희 영상, 시그널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작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바다를 사실 넣었거든요. 이 데이터의 바다라고 하는 이 강좌 세션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 아카이브를 갖다 썼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 아카이브를 되게 소비하는 시장이 생겼어요. 사용자의 니즈가 생긴 거죠. 그런 바다가 필요했던 거. 그런 니즈가 또 KBS 바다를 런칭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또 하나는 픽스데이라던가 이런 무료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은데 굳이 KBS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끼면 똥 되는데 그거를 풀지 않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야 우리는 제대로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진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짜야, 앱내 구매 없어, 이런 철학을 또 이렇게 강하게 하고자 하는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또 기술적으로는 또 어떤 것이 KBS 바다를 가능하게 했을까 보면, 당연히 어떤 클라우드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 데이터에 대한 또 오랜 기간, 우리가 예전에 KBS에 한 뉴스나 단면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만큼 무슨 자료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런 거 돌려가지고 열고 들어가고 이런 이미지들도 있는데, 이거 다 이미 라벨링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필드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고요. 클라우드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에는 시장의 요구, 기술의 발전, 경쟁사, 그 다음에 KBS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방과 공유? 이 트렌드가 기술적인 혁신을 만나면 뭔가 썸띵이 되겠구나.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흔히 우리가 뭐 파이썬 배워야 돼 하면서 또 뭐 파이썬 막 뭐 또 사주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파이썬이나 R은 다 그냥 생태계, 무료 생태계 커뮤니티에서 나온 언어죠. 그 지금도 계속 커뮤니티에서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캐글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딥러닝 해가지고 뭐 이미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 게, 보통은 GPU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는데, 캐글에서는 그냥 GPU 자체를 그냥 사이트죠.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다 이런 프로그램 없이도 다 그냥 할 수 있게끔 돼 있다거나, 요거는 제가 그래서 구글의 캐글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예상, 가격, 이때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작년 겨울이었는데, 예. 예상했는데 이때 이후로는 다시 그래프가 올라간 적이 없었던, 제가 구글 콜앱에서 페이스북이 개발한 예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본, 둘 다 제가 직접 해본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시간상 이건 넘어가겠는데, 결국에는 틀어지고 이걸 가지고 수익화하겠다고 하면 시장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방과 공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생태계를 만들고 이제 시장을 키워왔다, 이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내용에 비해서 뭔가 전문적이게 됐는데 이거 뭔가 예상이 빗나갔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의 캐글이 딥러닝을 해서 GPU가 필요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In a polar bear playing bass? Or a robot painted like a Picasso? Didn't think so. DALL-E 2 is a new AI system from OpenAI that can take simple text descriptions like a koala dunking a basketball and turn them into photorealistic images that have never existed before. DALL-E 2 can also realistically edit and retouch photos. Based on a simple natural language description, it can fill in or replace part of an image with AI-generated imagery that blends seamlessly with the original. It's called inpainting. In January 2021, OpenAI introduced DALL-E, a system that could generate images from text. 요거는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고, 요거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 회사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제 설립에 참여를 했었고, 우리가 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높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결국 AI에 투자를 많이 해서 AI가 사람보다 운전을 잘하게 하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게 하고, 인명에 대한 거, 보험료, 이게 줄줄이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동생이 또 이끌기도 하고 하는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텍스트로 쳐놓기만 하면 이미지가 나오게 하는 그거를 개발한 거고, 지금까지 보신 이미지는 텍스트로 아보가토와 비슷하게 생긴 의자를 만들어줘 라고 이제 텍스트를 치면 이제 그 이미지가 나왔었던 거예요. 코알라가 너 덩크슛 하는 그림을 만들어줘 하면 그 이미지가 나왔고, 찰스 다윈 비슷한 그림을 막 만들어줘 하면 이제 텍스트를 치면 그게 이제 이미지로 막 나오는, 이제 막 이런 건데, 이 오픈 AI에서 이런 것, 이렇게 비싼 것도 막 공유해요. 그 GPT-3라고 이런 것들도 막 공유하면 그걸 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또 받아가지고 또 자기네들 걸 또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게 이제 개발이 되는, 이런, 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전문가가 아니지만 더 전문적인 디지털 제너럴리스트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디지털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되게 좋다,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챕터 2에서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그러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봐도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의사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 모델이 있는데 그게 DIKW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국내에선 제가 특허 출원 중이라서요.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요. 미국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예, 중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한 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는 KBS 바다에서 데이터가
6003개, 300개부터 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데이터였죠. 그럼 이건 이제 데이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KBS 바다에서 이런 걸 런칭했네. 이거 너무 좋다. 써먹어야겠다. 누구한테 어디 가서 알려주면 되게 고맙다는 얘기 듣겠다. 이거 정보잖아요. 되게 좋은 정보. 그럼 막 이렇게 떠다니는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어떤 정보로 우리가 딱 덩어리질 수 있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KBS는 어떻게 했지? 보통은 정보에서 끝나는데 여기서 난리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토의를 했어요. 저렇게. 무엇이 5천만 크리에이티브를 가능하게, 5천만 크리에이티브 KBS 바다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물어봤었을 때 눈빛으로는 막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눈빛만 읽고 그쵸, 예, 맞습니다. 공영방송의 제작 능력부터 해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서 KBS 직원도 아니고 바다 담당자도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KBS 바다 안에 숨어있는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지식까지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지식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위즈덤, 지혜죠. 그러면 그 AI 데이터, 웹 3.0 이런 거의 포뮬러가 뭐냐? 공유다, 개방이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도 계속 수다 떨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레디컬 콜라보레이션이 그냥 창피한 거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다 모르니까. 누가 뭘 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 너 이거 모르지?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빨리 퇴사를 해요. 창업을 하든지. 그리고 낯선 미디어는 말 그대로 B2B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확장하는 또 다른 뭐랄까 변화의 어떤 시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서로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창피한 거 없이 계속 이제 지독한 콜라보레이션을 하려면 수다를 떨어야 돼요. 자꾸. 그거는 이제 이 위즈덤. 그러면 상대방의 지혜, 저 사람의 관점을 알게 되죠. 인포메이션까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검색해서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 관점은 사실 타고난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흉내내기도 되게 어렵고 단시간 안에 키우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DIKW 모델, 학습법,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문해력에 대해서 안 배워도 안 배우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문해력에 대해서 막 그래서 30시간을 다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아는 만큼 바라봐야 돼요. 모르는 거 어떻게 바라봐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나면 그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뭐냐? 흔히 이제 야, 너 데이터 이거 이 리포트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굳이 이거를 정리해야 되나? 이 데이터가 필요한가? 차라리 이 데이터의 리포트 주기를, 데일리 리포트 들어가는 리포트 주기를 바꾸고, 차라리 위클리를 더 힘을 줘서 데일리를 쪼개서 위클리에 강화를 하되, 위클리에서도 데이터를 읽어보면 아는 얘기를 위에다가 써가지고 한글로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거는 알아서 보시고 이거에 대한 나스미디어 담당자의 관점을 차라리 넣고 이거 처음부터 관점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엑셀로 알아서 보시고 근데 똑같이 그냥 메일을 막 이만큼씩 쓰고 또 담당자가 과연 볼까?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대화를 그냥 자꾸 하셔야 돼요. 예.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또 DIKW 학습법이고 요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나 어쩌라고 해? 약간의 이제 해법. 예. 어쩌라고는 이제 이걸로 해서 해석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를 이제 더 볼게요. 요것도 DIKW 모델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똑같은 세션이고요. 그래서 나스미디어는 정답지부터 제가 먼저 드리고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사이트도 열어봤는데 시간상 제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 공공 데이터 포털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네, 데이터가 없지 않아요. 그냥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두 개는 이 위에 있는 거는 제가 기말 과제로 했었던 거예요. 마포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9억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종부세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니라 이제 시가, 공시가 9억 원 이상이면 뭐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래를 가지고 누가 했는지, 뭐 빈도수가 얼마인지,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뭐, 우리가 예상한 결과 이제 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아우, 뭐, 으쓱하고 그랬었죠. 또 비슷한 거, 이 밑에 거는 코로나 지도 그린 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만든 그런 거고, 그 똑같은 공공 데이터 가지고, 호갱노노라고 하는, 이 똑같은 데이터예요, 그냥. 공공 데이터. 그걸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또, 화해도 똑같은 데이터예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화해는 진짜 돈 버는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관련된 경진대회나 뭐가 되게 많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공공 데이터에 관련된 공모전을 한번 이렇게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이렇게 넓게 아는 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뭘 했는지를 제가 예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특히 대행사에서 마케팅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제가 구글에서 마케팅 페르소나를 검색을 해보니까 뭐 송강호 유아인 얼굴 나오고 막 옆에 글짓기 해가지고 뭐 37세 뭐 스티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뭐 아주 대부분의 기업이 막 이러잖아요. 막 다 글짓기 해가지고 막 조사 자료만 보고서 막 유추해서 막 물론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조사 자료만 보고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DIKW 모델이 돌아가지고 입력을 할 수도 있죠. 뭐 인사이트니까. 근데 요거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이것도 이제 기말과제 머신러닝 기말과제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 인구주택 조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한 300개 정도 항목이 있어요. 근데 한 200 몇 개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애매한 거 걷어내고 하면 이제 추리면 한 100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작년 겨울에 펫 관련돼서 펫의 장래 관련된 뭔가 썸띵을 좀 준비하면서 일석이조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과연 반려동물의 페르소나, 코어 타겟이 누구냐 이거를 한번 조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인구주택 조사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3개 항목이 반려동물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부터 해서 그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럼 데이터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항목을 X, 종속 변수로 두고 나머지를 돌려요. 고정해 놓고. 그러면 이거를 키우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 거라는 게 이제 자기가 대답해가지고 흔히 조사 자료에서 무슨 조사죠? 네, 펫 관련된 조사입니다. 해가지고 막 간식 먹고 자 한번 펫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펫을 좋아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FGI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울에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어스 없이. 그러면 펫 관련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먼저 리서치 회사에 전화하면 다음 주 뭐 월요일 괜찮습니다 해서 미팅하고 하면 조사 자료 설계해서 브리프 주면 2주가 가요. 그리고 또 돌려가지고 또 그냥 조사 자료 정확하게 놨지만 그냥 주면 광고주나 대행사가 싫어하니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한 며칠 써요. 그 또 윗분은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컨펌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월급 그냥 받는다 그러니까 또 약간 수정 좀 하라고 그러고 그럼 또 시간이 또 일주일이 가요. 근데 이거는 머신러닝 돌려가지고 그냥 딱딱딱 뽑아가지고 그냥 파워포인트 좀 엉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확도만, 파워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 조사를 했더니 이것도 이제 조사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15평 이하에서 사는 사람들 이제 혼자 살면서 펫 키우는 사람 이 친구들이 되게 주류 시장으로 공략해야 되는구나. 15평 이하에 그러니까 자취하는 사람이겠죠. 1인 가구 아니면 그 이상 자녀가 2 이상 취약 아동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없는 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스미디어한테 머신러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근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을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도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갔지만 공공 데이터 포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거 여기서 KBS 바다보다 한 뎁스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고 있는 현업에서의 업무가 바뀝니다. 라고 하는 지식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위즈덤. 그래서 그 위즈덤이 뭐냐? 따라해서 누구를 찾아갈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위즈덤은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 나한테 맞는 교육. 이거 바보 같은 얘기,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진짜 해보면. 하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고 또 남이 하는 게 다 맞는 소리 같고 다 중요한 정보 같고 그러면 킵 좋아요 하고 노션에 막 이만큼씩 쌓이고 그러다가 그냥 막 가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고 그 학습법이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집요하지만 지금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낯선 미디어는 이렇게 해서 강의가 끝나지만 전에 이제 다른 대행사에서 제가 이제 워크숍으로 해서 몇 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는 척 하면서 바로 얘기를 했죠. 짐을 싸고 있길래 지금 바로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막 만든 거예요. 각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근데 서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었고 했는데 그 리스트를 만들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썸 트렌드. 그 송기룡 부사장님 이렇게 머리 묶고 다니시는 그분이 이제 있는 회사.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간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서비스죠. 그 만드는 이제 뭐 그런. 근데 실제로 강의가 끝나고 워크숍을 해서 여기서 PT를 했어요. 그 PT를 해서 땄어요. 그래서 기획서를 저한테 고맙다고 보내주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몇 개만 캡처를 했는데, 대행사에서 이렇게 기획서를 쓰면서 인사이트, 어떤 뭐 키워드, 태그라인 이런 걸 가지고 컨셉이라는 걸 뽑고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무슨 광고주인지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좀.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버즈 분석한 거예요. 썸트렌드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략을 짠 다음에 그 전략에 대한 거를 또 긍부정에 대한 거를 또 여기서 넣어가지고 또 버즈 분석을 한번 한 거고요. 이거 말고 다른 데이터들 보면 또 막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델 제안이 있거든요. 모델 제안이 있는데 코요테 신지하고 김종민이 일한 성동일의 이안인데 둘 다 또 썸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면 썸트렌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긍부정도 있지만 감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유관 카테고리가 있는데 둘 다 뭔가 사회적이고 뭐랄까 표현법이 그렇죠. 하여간 뭐 저기 서민 친화적인 느낌? 그런 연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취향이 끼어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김종민 안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그냥 딱 모델 제안까지, 컨셉 제안부터 모델 제안까지 딱 끼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강의에다가 PT 준비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번 써먹어보고 떨어지면 이제 또 저를 비난하려고 이거를 이제 써먹어봤는데 이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애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되게 고무돼서, 그래서 다른 PT 할 때 제가 또 들어갔어요. 다른 PT 할 때 또 들어가고, 그때는 브랜드 로고가 되게 강렬한 기업이었거든요.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에 대해서 소셜에서의 다른 색과의 연관, 대표 6가지 색과의 연관성,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연관성에서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이미지나 뭐 키워드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카피를 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검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전략에다 넣어라라던가. 대행사 다 똑같잖아요. 변별력 내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적용했고 아직 발표는 안 된 뭐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하면 짠 하고 잘 됩니다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죠. 다만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말과 실제로 데이터 드리븐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써먹는 거와의 간극을 줄이는 작업을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낯설게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평소에 쓰시고 계시는 거나 아니면 약간 희망하고 계시는 거 아니면 광고주가 가끔 물어보는 거 아니면 대행사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앰플리튜드를 광고주가 뭐 이렇게 접했던데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데이터거든요. 숫자만 데이터가 아니라 풍문, 소문 떠도는 얘기, 귀에 걸리는 얘기 이것도 다 데이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각각의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각각의 리스트.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각각의 리스트를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는 그룹별로, 맡은 역할별로 아니면 직급별로 관심사나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버즈들이 다 이렇게 그룹핑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데이터 문해력이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의사소통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원직급에서 이렇게 맴도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장직급이나 과장직급이나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여기에 좀 많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이들의 성장 목표로 할당을 하면 돼요. 성장 목표로. 그럼 당연히 거기에 개인 성장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나스미드의 롤모델은 나스미드에 계속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누가 스타트업을 해서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김모 실장님께서는 저렇게 젊고 잘생기셨는데 이사님처럼 이렇게 한 기업을 잘 살리고 계실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달라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그러면 그의 성장 곡선 뭐 그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리스트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나는 뭘 스킬셋으로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서로 벤치마크하기가 내부에서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팀의 벤치마크가 생기면 팀 성장 목표를 되게 잘 설정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뭘 배워야 돼, 어디에 돈을 써야 돼 하는 교육이나 뭐 투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정에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의 리더는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보강해야 될 거는 탑다운에 대한 보강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실패 사례를 너무나 뼈저리게 갖고 그거를 되게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또 커리큘럼화 시키고 비즈니스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내용과 취지도 탑다운으로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바른법이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바른법에서도 계속 이제 리스트나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달성했느냐가 성과 측정에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나스미디어의 데이터 위키가 나올 수 있겠죠. 취합해가지고. 대신 이제 무기명으로 해야겠죠. 또 불러다가 또 물어보고 그러면 피곤해지니까. 뭐니, 이거? 뭐, 그거 무슨 뜻이었어? 좋은 취지로 물어봐도 괜히 싫잖아요. 진짜 궁금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데이터 위키로 해서 올리고. 그럼 나스미디어 데이터 리소스가 해결될 수 있어요. 상당 부분은. 그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대로 또 이렇게 그런 위키를 올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스미디어의 탑다운과 바텀업의 어떤 연결이 되는 그런 문화가 될 것이다라는 액션 플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요약을 하면 데이터,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모두가 데이터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혼란과 한계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테크놀로지를 해결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결국은 관점부터 맞춰야 된다. 그러면 그 관점이 뭐냐? 인재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을 맞춰야 되는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완성형이 아니라 루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제너럴리스트, T자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부 챕터 1에서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KBS 바다로 경험한 DIKW 학습법. 요걸 한번 써먹어 보시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단서들인 거지 숫자로 표현되는 뭔가 썸띵만 데이터라고 보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KBS 바다 공공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간이 워크샵처럼 한번
물론 모노드라마를 펼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데이터 교육은 진짜 딱 나가서, 자, 그럼 보고해봐. 이게 아니라 아무나 각자 그냥 자기가 한번 써보는 그런 게 이제 이 당장 선보일 수 있는 데이터 교육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러면 그 리스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업업에서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답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면 이제 서로 질문하기도 부담스럽고 답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리스트가 있으면 서로 리스트를 했니? 아, 그럼 뭐니? 이렇게 해서 하나씩 좀 시작해보면 되지 않냐. 그리고 대신 브레인스토밍처럼 리스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겠죠. 야, 너 뭐? 장난쳐? 이러면 안 되겠죠. 리스트는 현재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벤치마크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오버해가지고 제 마지막 쿠키 영상처럼 딱 한마디만, 요건 이제 강의는 다 끝났어요.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끝났고, 요거는 개인적인 고민,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스미디어에 온 거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사실 예전에는 뭐 저도 한때는 뭐 주주였었고요. 예. 그 지금도 호시탐탐 언제 다시 들어가야 될까? 예. 보고 있고요. 항상 응원하고, 저도 사실 뭐 이건 농담이지만 업무적으로는 너무 고마운 도움과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또 이렇게 감정이 실리잖아요. 그런 너무 좋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함부로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나스미디어한테 감히 뭐랄까요, 조언을 드리자면, 하지만 이 모든 거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변화관리, 성과관리. 아까 그 대행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대행사, 인사, 임원, 그 다음에 디지털 본부장, 그 다음에 상무, 뭐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설계를 어떻게 할까 미팅을 했는데 디지털 본부장이 제일 반대했어요. 반대하면서 전에 어떤 광고주가 요청을 해가지고 소셜 리스닝 하는 특정 툴을 썼고 뭐 한 달에 15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냈는데 일만 늘어나고 도움이 안 됐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문해력을 키우고 뭐 어떻고 데이터 리터시가 어떻고, 어쨌든 나스미디어가 지금까지의 B2B의 인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변화 관리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과 관리의 얘기고, 저는 이제 덴츠라는 회사에서 전체 디지털 리더를 하면서 덴츠 본사에 워크숍을 하러 갔는데, 덴츠에는 국장님이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국장님 밑으로 한 500명씩 있어요. 뭐 전설의 영업 일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토요타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그 하루 세션이 다 덴츠의 어떤 본사, 일본이죠. 글로벌 말고 그 디지털 관련된 전략이었었고, 특히 그때 D-링크라고 해서 덴츠만의 그 당시에 DMP부터 해서 CDP까지도 가는 그런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막 별의별 토요타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그 국장님이 맨 마지막에 다른 팀장들이 다 세션 발표하고 맨 마지막에 와서 하신 말씀을 저는 너무 그 인사이트는,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왜 데이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아시냐?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하더라고요, 일본은. 예전에는 우리가 광고 대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광고주 집에 뭐 이삿짐에 가서 이삿짐도 날라주고, 김장 같은 거 우리나라 치면 하면 김장도 도와줄 정도로 고객을 그렇게 케어했다. 이걸 우리는 애교의 정신을 단순하게 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삶의 동반자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와 CRM을 그런 되게 중요한 애교, 영업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포뮬러로 생각하고 있고, 이들과 동반해서 오래 가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에 관심이 있어.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이제는 시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선도하는 나스미디어에서도 그런 어떤 고객에 대한 감동? 고객이라고 하면 이제 B2B로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씩 새로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결국은 이거는 변화관리, 성과관리로 한 축을 반드시
해야지 뭔가 스킬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강해주신 대표님께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